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생명문화학회장을 올해부터 맡게 됐고, 이따가도 좀 잠깐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2017년 100대 과제 생명 존중 문화에 대한 자살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100대 과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회에서 역할을 좀 많이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광스럽게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저희 학회가 올해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인데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학회인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목처럼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자살 예방을 지역사회 기반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 존중과 또 더불어서 자살 예방에 이제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면 자살 예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정말 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각 기관들이 분절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구축해서 그러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다. 가장 중요한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너무 이 군산대 또 제가 사랑하는 강영숙 교수님과 또 사랑협력단에서 또 여러 지역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시는 걸 보았을 때 군산시가 굉장히 희망으로 보여지고 또 군산시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아마 잘 되시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잘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러한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로 구축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각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군산시에서 모범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내내 들었던 마음이고 또 저희의 작지만 제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가고 싶은 하나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준비한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계도 안 보이고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는지 40분 정도 해주시면 되니까 네, 제가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또 계속 문제가 있으시니까 제가 그러면은 4시 30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변론 겸 서두 겸 변론을 우선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기까지의 배경적인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자살 예방이 사업들이 국가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양상들을 보이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 코로나에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요즘은 코로나라는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그런 말들 많이 사용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자살에 대한 자살 바이러스도 굉장히 퍼져가고 있고 코로나 블루에서 우울증이 발생되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막연하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심각하게는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이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혹시 무선 마이크가 더 예. 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이번 전염병이 우리의 신체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켜서 슬픔, 우울, 불안, 자살과 같은 위험에 놓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은 상당히 맞아져 가고 있어서 지금 신체적인 것에 이제 방역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비율상으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의 이런 재난 상황에서 물리적 방역과 또 심리적 방역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만약 이것이 더욱 장기화되게 되면 자살률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 위기가 조금 더 벗어나면 자살률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향상되는 양상들을 증가하는 양상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바짝 긴장하고 또 심리적으로 이러한 그 이제 전 단계 우울이라든가 또 뭐 무력감이라든가 고독감이라든가 이러한 심리적인 것들이 증가되어지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의 결과로 자살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이제 같은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유관기관에서 일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시니까 아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방송에서도 이러한 그 증가가 정신 그러한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담 건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사회에서는 이러한 민감도는 아직 이렇게 높지가 못하고 또 대처 방식도 효과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낙인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숨기려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드라인으로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것들을 유엔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자살에 대한 복잡성과 포괄성과 자살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복잡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살의 원인이 한 가지 원인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 포괄성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접근만 영역에서만 필요가 아니라 사회 모든 부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반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구체적이고 긴밀한 연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 예방 대책을 세울 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심은 많이 정부에서 이제 100대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에서는 아직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많이 약한데요. 이러한 자살 예방 대책이 통합성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분절성의 성격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관된 서비스가 여러 곳에서 산재되어 있고 또 공급자 간에 서로 조정되어지거나 연계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런 실제적인 노력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 통합성을 가져오는데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망률 국내 추이 자살률
국내 추이 여러분들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연일 얘기하죠. OECD 국가에서 1위다. 예. 가장 잘 사는 나라 국가들 중에서 1위다라고 하는데 뭐 얼마 전에 2위였는데 그거는 어떤 다른 나라가 뭐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2위였지 뭐 고동의 1위를 한국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것에 좀 벗어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와 그 정책적으로 또 예산 이따가 좀 잠깐 보겠지만 예산 그러한 부분들이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턱도 없이 작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진짜 이제 걸음마 단계를 시작하려는 자살 예방 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이를 보시게 되면 뭐 굵직굵직할 때마다 자살률은 상승하죠. 그래서 자살률과 사회 환경과는 상당히 관계성이 깊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여기 유명인 자살 발생 뭐 얼마 전에도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서울시장 사회적으로 존경하시는 분의 갑작스러운 자살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딜가 몇 번씩이나 넘어졌습니다. 굉장한 사회적인 충격이었는데요. 유명인들의 잇따른 연예인들의 자살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그럴 때마다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라고 하겠죠.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자살률에 영향을 받는 것 중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더 심하다라는 그런 특이 현상을 좀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뭐 정치인의 자살 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나라 좀 특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영국에서 이제 살았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느라고 그때 있었는데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자살한 사람들의 누가 자살했다 유명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잊어버릴만 하면 접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접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어떠한 심적으로 굉장한 취약한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 가운데 또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2년 그때 자살 예방법 진짜 이 가장 높을 때 자살 예방법을 제정을 해서 이때부터 정책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정부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8년과 16.1%의 감소는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살률 국내 죄송합니다. 이것 좀 넘어갔어요. 그 전 단계 앞으로 네 여기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조금 흐릿하게 나와 있긴 하는데요. 이거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그러한 월별 성별 자살 사망자 수 약간은 추정치가 조금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조금 도표가 흐릿하게 보이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0년 4월 기점으로 봤을 때 자살자들은 남성이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네, 남성이 더 자살자가 더 많게 나타났는데 이때 709명이었고요. 이때 여성분이 332명이 자살을 하셨고요. 또 이 추이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5월 달에 자살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 봄이 시작되어지면서 햇살과 무슨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5월 달에 그래서 5월 달에 국회에서 그런 자살 예방에 대한 또 포럼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런데 5월 달에 유난히 더 높은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살의 날이 여러분 9월 10일이죠. 9월 10일.
또 한겨울과 한여름보다는 또 가을에 또 9월달에 또 자살률이 또 조금 높게 나타나는 가을에 가을을 사람들이 많이 타고 또 봄이 피면 조금 마음이 심란해지나 봐요. 많이 더 외롭고 남들은 다 재밌게 사는 것 같고 자연과 이런 건 아름다운데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런 정신적으로 살짝 놓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때 이제 좀 더 많은 좀 구체적인 캠페인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많이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추이를 최근에 것을 보게 됐는데 뭐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까지는 통계로 잡힌 게 사실 아직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으로 아는 건데요. 조금 더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통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거기까지 4월 달까지 최근 통계 자료까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13,670명이 자살을 하였고요. 2017년에는 1,207명에서 9.7%여서 이때 이제 조금 더 2018년도에 자살률의 증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루 평균 자살자도 2018년도에 37.5명 하루에 37.5명이 자살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 OECD 국가 이런 데는 10명 정도 우리나라는 배가 높다라고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ECD는 11.5명, 우리나라도 이제 자살률에 있어서 10만 명당으로 봤을 때 26.6명이다. 요거는 이제 하루 평균 37.5명이고요. 하루 그 10만 명당 평균으로 봤을 때는 26.6명, 11.5명. 그래서 거의 배에 가까운 자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 100대 과제에 들어갈 정도로 현 정부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이 부분은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이고 활동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살은 사회 문제다. 사회 문제로 자살을 접근을 합니다. 개인이 심약해서 자살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살을 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보기 때문에 국가와 또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또한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중대한 사회적 과제이다 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대 과제 들고 또 정부에서 2017년도부터 오늘 2022년까지 조금씩 예산도 늘어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적으로 느낄 거예요. 주위에서 자살 관련 그러한 그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부의 이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자살률을 17명으로 낮추겠다라는 달성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달성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분절된 그런 서비스 또 너무 의료 모델적인 접근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또 하나의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통합적인 아까 그 복잡성과 포괄성과 지역사회 기반 이 포커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고 좀 부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살 예방 정책의 그 변화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뭐 2004년부터 자살 예방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5년 단위의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기본 계획, 2차 기본 계획, 3차 사랑 생명사랑 플랜이고요. 2011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종주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그때 중앙자살예방센터 또 중앙심리부검센터 14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2012년, 2014년 이렇게 설치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98년부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였고 또 255개 자살예방센터가 그 이후에 설치 운영되었고 195개 지자체의 자살예방 조례 제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의정부에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한대학교 의정부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의정부 어디쯤이냐 서울 바로 이제 도봉구 옆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거기도 조금 자살하고 관련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시하고도 하고 저번에 연구 용역도 하나 했었고 그랬는데 조례가 거기는 있습니다. 의정부 경기 북부 쪽에는 거기만 있었는데 또 올해 또 이렇게 조금 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 예방 센터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조례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또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데 군산시에는 이러한 자살 예방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자살 예방 센터는 있으시나요? 복지센터 안에서 그렇죠? 네. 요즘엔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근데 이 자살예방센터는 거의 100% 시비예요. 시비. 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예산이고 중앙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에서는 하고 어떠한 시에서는 안 하는데 제가 자살예방센터도 이렇게 몇 번 이제 말씀도 나누고 탐방했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거기도 굉장히 이렇게 분절되어 있어요. 지역사회와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물론 다 팀들이 있죠. 정신보건 팀들이 그 안에 뭐 직종별로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또 외부 또 센터장 그러니까 간호사님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조금 저는 이제 굉장히 협력하고 싶은데 협력을 잘 안 하더라고요. 자기 본인들의 사업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게이트키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몇백 명의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아요. 숫자상으로는 물론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그런 기관에 에서의 이제 이런 숫자가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임팩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조금 못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제가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저도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또 간학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굉장히 이상하게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듯한 그래서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좀 어려운 이제 뭐 학교활동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지금 상황을 제가 있는 지역사회 상황을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적나하게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살 예방 센터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업도 있고 실적으로 많은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살을 감소시키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성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아직 이제 없다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과 또 함께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협력 체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 이러한 상회하지 않았고 낮아지지 않은 경향성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10만 명당 7.6명 90년도 그랬고요. 18년에는 아까 본 것처럼 26.6명 그 기준 10만 명당 몇 명이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 수립 계획 수립 18년 1월에 이루어지면서 자살예방 정책의 좀 부처적 범사회적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19개 부처 청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복지부의 자살예방 정책과가 설립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정책, 그때는 정책 예방 정책과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팀장님이 이제 포럼 때도 많이 뵙고 그러는데 팀장님이 팀원들과 해서 전체 전국의 자살 예방 정책을 다 관할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 그게 과로다가 신설이 되어지고 또 국조실에도 국민 생명 지키기 추진단을 설치하게 되어지면서 이러한 부처 간의 정책적인 조율과 이러한 부분을 전담하고 있다. 19년 9월에는 최근 거에 이제 이 정부에 들어서서 나타난 변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를 신설을 했고요. 자살예방법을 개정을 18년 12월에 했습니다. 또 자살 시도자, 또 유족, 고위험군 지원에 대한 강화를 했고요. 신규 과제를 포함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또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네, 2018년부터 이제 2022년, 지금 현재 2020년인데요. 22년까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해서 이러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2017년에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면서 좀 더 활발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10만 명당 17명으로다 2022년까지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2018년 2월에 이러한 자살예방 정책을 기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예방 정책과를 신설을 하고 생명존중,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좀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민간 단체와 함께하는 민간 협의회를 발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니까 이건 까만 글자로 제가 보냈더니 좀 잘 안 보이게 복사가 돼서 프린트가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요거 혹시 필요하시면은 다시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그래서 2020년의 예산은 아마 28억 9천만 원. 2019년에 비교했을 때 23억 3,050. 이것도 이제 굉장히 나라로 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예산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거의 5배 이상을 자살 예방으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일본이 그 자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 쪽에서는 예산을 투여하는 것만큼 이제 그만큼 이제 사업도 활발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예산을 투여하고 하는 것만큼 자살의 그러한 자살률은 낮아진다. 이러한 공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자살에 대한 이러한 예산을 좀 향상시켜야 더 증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좀 다 어떤 항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 되어지는 것들 중에 응급실 기반 자살 고위험군 관리하는 그러한 저 제자가 한양대 병원에 왕십리 한양대 병원에 이것으로 취업을 했어요. 응급실에 자살 고위험군 자살 돌봄 자살 예방 사업하는 것으로다가 취업을 했는데 이것으로 해서요. 그래서 3억 1,055 그래서 49.9%가 증감한 그런 상태. 자살 예방
그 고위험군들이 응급실에. 저도 이제 의정부에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위험군들이 이제 응급실을 많이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게 응급실하고 연결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1년에 응급실에 자살로 들어오는 자살 시도자들이 3,000건이 넘더라고요. 3,000건. 그 자살을 시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시 또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은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 그분들이 다 이제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고 살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요. 또 하나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운영. 상담 전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거는 민간 단체로 선두적인 역할은 생명의 전화입니다. 생명의 전화. 생명의 전화 하성 원장님이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 생명의 전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각 그 지자체에서도 이 전화를 생명의 전화처럼 꼭 생명의 전화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전화를 운영하는 것도 24시간 홈라인을 공공 내지는 이런 민간 영역에서 가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뭐 구단이면 구단위, 또 동단이면 동단위 이렇게 해서 너무 큰 단위로 하게 되면 사업이 너무 힘들고 또 예산도 많이 들지만 이런 동네를 돌보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러한 그 전화 상담 전화는 긴급할 때 한밤에 정말 그랬을 때 전화를 한번 돌려서 정말 그것들에 대해서 좀 하소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을 터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운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실제적으로 해보게 됐는데 여기에 뭐 생명의 전화 지구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산시 상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들에서 예산이 이제 지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존중 정책 민간협의회가 이러한 형태로다가 해서 정부, 종교계, 노사단체, 재계, 언론계, 전문가, 협력기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민간 협력 내지는 노사협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자살을 율을 낮출 수가 없구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살 예방,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자살 예방 구조 틀을 보시게 되면은 삶의 복합적인 위기 요인으로 단지 정신건강 문제만으로 자살을 한다는 건 아니죠. 직업 관련 스트레스, 또 경제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그 남성분들이 많은 경우에도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또 부부가족 문제.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블루 이후에 이 부부가족, 가족 동반 자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부상되어지고 있어요. 가족 문제, 가족 갈등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또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왜냐하면은 이제 집에 같이 있으니까 많이 이제 다투게 되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뭐 저도 좀 집에 있어 보니까 우리 아들이랑 이제 한번 부딪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화해가 됐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싸우겠구나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의 복합적인 위기 요인, 사회 구조적인 심화 요인, 소득 불균등, 낮은 사회통합,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가 촉발 요인으로는요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고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네트워크 구축, 정말 형식만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용이 있는 진정한 움직임이 있는 이런 네트워크 구축 상당히 중요하다. 생명존중 인식이 미흡하고 모방 자살, 아까 연예인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촉발이 되어지면 고위험군이 발생이 되었는데 자살에 인해서 자살 유가족들이 또 굉장히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자살 유가족들의 그러한 최진실 사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따라서 자살이 가족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 상황. 자살 시도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시도를 하게 되죠. 이번 자살권 막 이런 식으로 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살 위기자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또 약한 그런 것들 중에는 지역사회 자살 예방 인프라가
취약하다. 우리가 자살이 주위에서 있는 그 이웃 동네에 사람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 예방해주고 도와줘야 될지 우리가 전혀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 이러한 것들이 자살 예방에 또한 그것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고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러한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인프라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 뭐 생명 존중 교육, 그래서 생명 존중 교육에 대한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들이 좀 의무화돼야 되지 않을까. 죽음 교육에 대해서도 다른 생애 주기별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자살 예방의 생명 존중, 특히 이제 죽으면은 모든 게 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들 하고 이제 또 어떠한 그 죽음간에 대한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도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하고요. 또 자살 예방에 대한 거버넌스 확보, 지자체 서비스 수행, 기관 간의 합의 및 협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치유 공동체를 만들고 안전망을 만들고 그런 거는 제가 다 적지는 않았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의 제가 듣고 알고 있는 그 취지하고 관계된 것으로서는 이거예요. 사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성북구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갖고 지역 공동체 만들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살률이 굉장히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북구가 이러한 지역준 마음 돌보미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살 위기의 어르신들, 요즘에 이제 독거 어르신들 아마 군산시에도 위험도가 높으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우울증이 심각한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살위기 어르신들 조기에 발견해서 사회발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그 지역 주민들과 구청, 또 보건소, 동주민센터, 동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복지기관, 학교 등의 긴밀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살과 우울 등의 문제점을 감소시키겠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은 여기는 민간기관이라는 거예요. NGO 기관이고 여기에서 이제 생명의 전화예요. 여기 이제 생명의 전화가 그 성북구에 생명의 전화 본부가 있어요. 그 생명의 전화에서 그 자살예방센터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복지관에서도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이러한 것들을 복지관에서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냥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져서 실제적으로 감소하는 자살이 지역사회에서 감소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 그 성북구 지역사회 기반형 자살 예방 사업에서 피부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모델이 아닐까. 저는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잘 좀 벤치마킹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군구나 어느 시에서도 정말 이곳에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 정말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이러한 그 성북구 사례 같은 지역사회 기반형 어떤 민이 주도하고 관이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체계의 모델은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군산시에 좀 적용이 되면은 어떨까 좀 멋진 군산시가 될 수 있겠다.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모델을 좀 벤치마킹 해보시고 한번 이것을 진짜 실제적으로 작동을 해보시면 좋은 아웃풋과 생명을 살리는 생명 존중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인 자살 예방, 그래서 통합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초기에 통합성과 포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요. 운동형 우울자들, 자살 고위험 노인 400여 명을 발굴하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육하고 마음가족 게이트키퍼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게이트키퍼는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게이트키퍼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가족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위기대응 시스템을 정착하고 또 그래서 200여 명과 이렇게 결혼하는 실제적으로 결혼해서 맺어줘서 이렇게 가족처럼 마음 가족을 진짜로 묶어주는 실제적인 그런 지역사회 운동, 공동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자살은 예방될 수 있다. 지역의 자살률은 확실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북구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자살 사건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에서부터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꾸준히 이러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이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결국에는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돌봄 영역에서 또 여러 지역 주민들과 또 통합적으로 여러 조직들이 함께 했을 때 이러한 분산시의 예방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자살률도 줄고 어느 시군구보다도 더 살기 좋은 분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과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